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합니다. 자, 그렇다면 몇 대 몇으로 선고가 될지 야당은 8대 0, 여당은 5대 3, 4대 4, 전망은 엇갈립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100m는 진공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굴까요? 저희도 한번 바꿔봤는데요. 만화 캐릭터로 사진 이미지를 바꿔주는 AI가 열풍입니다. 챗GPT 하루 이용자 수 120만 명 넘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 204표, 부 85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내란이 끝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만박해도 진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먼저 정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 면면을 알려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정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땡땡 남았다. 뭔가 남았습니다. 기한, 시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볼까요? 48시간 남았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금요일 11시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부터 사실상 48시간이 남게 됐습니다. 네, 탄핵소추가 지난해 12월 14일에 된 지 111일 만입니다. 저희도 어제 개편 첫 방송 때 갑자기 속보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 그래서 우리가 2월 25일 날 이제 대통령에 대한 변론 중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2주 후에 선고된다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한 주 이렇게 뒤로 물리다가 결국 38일 만에 이제 선고일자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선고일자가 늦게 잡혔을까?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헌재 내부에서 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마지노선은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음 주 정도가 마지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정도 좀 빨리 선고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지난주부터 평의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어요. 네. 30분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결론은 어느 정도 났는데 선고일자만 언제 선고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4월 4일로 확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4월 18일 이전에 유력한 날짜 중에 하루였잖아요. 김상일 부대변인님께서는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저희 예상보다는 좀 늦어졌죠. 그 이유는 변론은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거리의 갈등도 굉장히 격화가 네. 많이 됐고요. 온갖 그 음모론적인 찌라시성 루머들도 많이 횡행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헌재는 좀 더 신중함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야만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잘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갈등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신임이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어떤 잣대도 저는 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한때는 민주당의 어떤 독주하는 모습에 여론이 출렁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국민의 반응을 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평의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지 지금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조율이 다 끝났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평결에서 어느 정도 기각이랄지 인용 결정 여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선고일자를 잡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오전에 그러니까 선고하기 전에 평결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아마 형식적 평결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는 평결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미 결정이 됐을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4월 4일 이전인데 지금 48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2회에서 3회 정도 평일을 걸쳐서 이 초안에 대해서는 다듬을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평결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실질적 평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제 선고가 11시지 않습니까? 네. 4월 4일. 그럼 11시 이제는 평결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은 이제 약간 형식적 평결이라고 저는 예. 봐요. 이미 결론이 내려졌는데 확인하는 의미 또는 이제 보완을 위해서 왜냐하면 초안에 이미 뭐 인용 기각으로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외부로 유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 금고에 넣어두거나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좀 근데 만들어진 아마 초안 같은 제가 볼 경우는. 때는 지금 초안 작성 단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작성을 해놨는데 사실은 결정이 이미 나 있고 네. 그것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4월 4일 날 선고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평결을 실질적으로 다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내려진 평결을 확인하는 의미, 또 보완적인 의미에서 평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48시간 안에는 뭐가 바뀌거나 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거의 때는 없죠. 38일이나 끌었는데 네.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바뀌면 아니 왜냐하면 또 바뀌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거기서 바뀌어 버리면 물론 뭐 기각과 인용 두 개 써놓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바뀌고 소수 의견이 바뀌고 이게 다 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말씀하신 4일 오전 11시, 뭐 통상 선고가 10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자, 근데 오전 11시고 뭐 12시면 점심시간도 있으니까 뭐 일찍 끝낸다는 의미인지 자, 선고 일정 11시로 잡힌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언론을 생각하면 대부분 시간을 10시나 11시로 잡죠. 왜냐하면 기자분들도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되고 예. 뭐 기사 작성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10시, 11시에 잡는데 기본적으로 10시에 더 많이 잡습니다. 네. 그런데 11시에 잡는다는 건 그만큼 선고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례를 봐도 11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한 번은 25분, 한 번은 21분에 네. 선고를 다 읽어 내려갔죠. 그렇기 박근혜 때문에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21분 21분에 정도였죠. 그 노무현 전에 대통령이 있었죠. 25분 네, 네,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정도면 그 언론이나 정치권의 반응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국민들도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소식을 접하기에 좋은 시간, 아침에 아주 바쁜 시간을 좀 피해서 네. 이 소식을 접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 11시라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몇 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선고 저는 뭐 25분 안쪽에서 비슷하게. 예.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21분에 난 경우도 있었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결론은 네. 내려졌지만 거기에 별개 의견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몇 분 더 추가한 25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몇 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원 일치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소수 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간단 명료했어요. 그래서 한 21분, 25분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수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원일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소수 의견, 별개 의견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소장이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은 또 재판관들이 자기 의견을 또 낭독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시간을 예측한다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각자의 의견이 좀 다양하면 시간은 굉장히 많이 끌 것이다. 네. 뭐 전원일치라고 한다면
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20분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은 또 쟁점도 많고 의견이 또 갈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선고 시장 자체에도 이렇게 예측이 분분하고 관심이 몰리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 국민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서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결이 이루어졌죠. 이미 결론은 났다는 전제하에 추가 평의 절차적인 부분들이 2, 3일 정도를 걸쳐서 선고 절차라든지 어떤 식으로 선고를 내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금요일에 오전 11시부터 보시게 될 내용이 바로 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낭독일 텐데요. 자, 주문과 결정 이유가 낭독이 되는 데까지 앞선 탄핵 심판 선고 살펴보면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5분,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1분 정도로 점심시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론 부분이 이제 낭독이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요. 탄핵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네,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 주문을 읽는 순서에 지금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 읽는 순서에 따라서 그 전원일치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쉽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실무 제외에도 이제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일치로 기각이나 인용을 한다고 하면 그 주문은 가장 뒷부분으로 갈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실무 제외에 나와 있고 또 이전에 마찬가지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했는데 전원 일치였잖아요. 네. 그런 이제 뒷부분에서 주문을 낭독했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서 예를 들어 주문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뭐 저희가 근데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뭐 파면이냐 기각이냐. 항상 또 그런 거는 뭐 그래봤자 전에 두 번의 근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관례적으로 네. 그걸 준수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의견이 뭐 다양하게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평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평의 통해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있으면 그걸 또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꼭 그 뭐 실무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관례대로 하는 건 아니고 평의에서 결정을 해서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4월 4일 날 선고를 하는 걸 그대로 유치하면 뭐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박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주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보충 의견이라든지 소수 의견을 먼저 밝히는 절차가 있었고요. 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모습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마지막이었어요. 주문. 8년 만에 또다시 이런 생중계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날 헌재가 바로 주문을 외우면 그때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법적 효력, 법률적 효력,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또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은 그 주문 순간에 법률적 지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직무 정지되어 있다가 그 순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고요. 네. 또 파면이 되면 그때부터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자체의 어떤 선고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선고할 때는 주문에 분단위를 여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선고할 때 아마 문영배 권한대행이 헌재 안에 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계를 보면서
거기다 기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니까 그 순간에 이제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돼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법률 효력, 어떤 행사가 법률 효력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현장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일반 방청도 열린다고 하고 그동안의 변론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날 선고 날에 대통령이 또 그 자리에 있을지도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스팔트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야가 모두 동원을 했고 선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지층을 거리로 불러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많은 지지자들, 양쪽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한쪽이 실망을 할 거예요. 실망하는 쪽은 실망에만 그치지 않고 분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었죠. 그 분노에 기름을 붓는 요새는 네. 돈 뭐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유튜버들의 어떤 그 말이 트리거가 돼서 그 분노가 어떠한 돌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한쪽의 어떤 감정을 격화시키는데 오히려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나오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언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변론에서 계속 네. 출석을 하셨어요. 과거의 다른 대통령, 전 대통령들과 근데 달리. 그거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출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결론이 정해진 다음에 방어할 것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결론의 후폭풍이나 영향만 고려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하신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국민 통합이고 그렇죠. 국론의 안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자리에 있으셔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격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전국의 종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물음표 대 물음표네요. 몇 대 몇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탄핵 인용 기각 또는 아니면 각하 의견이 여러 몇 대 몇으로 갈릴지 이 부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측은 어떻게 보세요? 만장일치 가능성부터 보시나요? 예, 저는 뭐 만장일치는 아니어도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만장일치와 전원일치는 좀 다르죠. 예. 전원일치라는 것은 어쨌든 결론은 같으나 네. 거기에 별개의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네. 그 이유는 어쨌든 그 동안의 변론 과정을 지켜보면 피청구인 측에서 상당히 많은 방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이 엔드가 아니라 오어잖아요. 오어를 가지고 결론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상당히 위법하고 위헌적인 게 있고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면 파면이라는 결론은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전원일치 판결에 별개 의견이 몇 분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몇 대 몇으로 보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뭐 전원일치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8대 0이라는 전원일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인용의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을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거예요. 뭐 내란죄에 관련돼서 탄핵 소추 사유를 철회한다랄지 아니면 검찰의 조사의 증거 능력을 형사소송법에 반해서 인정을 한다랄지 네.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이랄지 그다음에 곽정근 특수현 사령관의 어떤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헌재 내에서 이제 절차를 중시하는 재판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의 원칙을 중시하는 재판관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원일치로 갔으면 이렇게 38일 걸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벌써 선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 네. 뭔가 한두 명이 사실은 인용이랄지 기각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5대 3 네. 아니면 6대 2
이 정도 6대2면은 그렇죠. 이제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한 명이나 두 명이기 때문에 네. 5대 3으로 기각을 하든지 6대 2로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한 명이 막판에 판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전망이 좀 갈립니다. 이제 전원일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의 입장이고 김성일 부대변인님께서는 이제 전원일치 가능성이 네. 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당도 좀 이렇게 갈렸거든요. 여당이 좀 기각각하로 가는 게 아니냐 기대감을 보이고 민주당은 대책 마련을 좀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흐른다는 분위기가 많았고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판결이 지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네. 지지층에서의 불안과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강성 지지층의 불안과 우려에 응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책 마련도 하고 그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안들을 내오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헌재가 그만큼 보완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보완이 철저하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네.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망과 기대에 섞인 이야기 내지는 불안과 우려에 섞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네. 그랬을 뿐이지 저는 5대3 교착이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5대3 교착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5대3 기각이니까 인용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이런 건데 그러면 네. 인용의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대3에서 6대2로 하는 것은 같은 결론을 가지고 국론 같은 걸 생각해서 좀 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네. 6대2의 경우는 이미 인용이니까 국론 분열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전원일치로 합시다라는 설득이라는 게 가능하겠지만 네네. 5대3과 6대2는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기각과 인용이 바뀌는데 법관에게 결론이 바뀌는 거를 설득하거나 압박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뀐다라는 논리는 저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학자들 보면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또 기각될 것이다. 이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중점이 되어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 이제 헌법 탄핵 소추 사유가 5개잖아요. 네. 이제 5개인데 이제 전체를 보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이 같을 거예요. 근데 이 사실관계를 두고 법적인 가치 판단 이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절차 위배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이게 중대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김상일 평론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뭐 인용으로 이걸 국론 분열 때문에 인용으로 가기 위해서 기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시도는 헌법재판관들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각 독립된 기관이고 각 법적 판단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거 부분에서 이제 쟁점을 정리하는데 인용과 기각을 쉽게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지 네. 이게 뭐 설득을 해서 뭐 만장일치로 간다랄지 한쪽으로 몬다랄지 이런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헌법학자들도 인용이냐 기각이냐 듣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또 쟁점별로 또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결과적으로 8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양성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결처럼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재판관들의 뭐 성향에 따라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8건 중에서 2건,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과 한덕수 대행 건에서는 이제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인용과 기각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는데 지난 석 달 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크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살펴볼 주요 쟁점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이요. 크게 지금 저희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건지, 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와 체포 지시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포고령 1호가 위헌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돼서 불법적으로 어떤 침해가 있었다. 이 부분들이 국회가 지금 주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쟁점이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파면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핵심 쟁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요건부터 시작할 거고요. 네.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느냐 이제 쭉 가면서 이제 쟁점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쟁점별로 하나하나 볼 건 아니고요. 쟁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쟁점을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느냐 그리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면 이게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4월 4일 선고할 때도 제일 먼저 이유를 설명할 때, 이유를 낭독할 때 일단 절차적 문제점부터 아마 낭독할 겁니다. 네. 특히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쟁점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 사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쟁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 사유를 갖다 판단하려고 하면 전제로서 이제 절차적 요건이 적법하느냐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내란죄 철회가 적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아마 헌재가 먼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이 쟁점에 대해서는 뭐 뒷부분에서 절차적 요건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국헌을 문란할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회에 대한 봉쇄,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 요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큰 핵심 쟁점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위법 위헌이어도 그거는 위법 위헌인 겁니다. 네.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중대성을 따질 때 그렇다는 것이겠죠. 국익 법률 헌법적 해석 플러스 국익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헌법재판소. 그거는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냐를 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나 계엄이라는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중대성은 일정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 중대성이 국민 신임과 어떻게 연동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중대한 불법과 위헌이 있었는데 만약에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을 운영할 정도의 국민 신임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고도 좀 늦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찬성 비율이 7, 80%에 이르렀어요. 쭉 일관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땠냐면 민주당이 좀 마치 집권을 한 것처럼 좀 오만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이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도 국민의 신임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혼돈이 좀 있었는데 네.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면 그 추이가 기본적으로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쪽이 안정적으로 이제는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민 신임 부분도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신임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나왔던 또 잣대지 않나 싶은데, 자 절차적 문제도 그렇고요. 위법과 위헌 사항이 어느 정도로 국익에 손해를 끼쳤는지, 어느 정도로 중대했는지 판단이 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자, 여러 쟁점 가운데서 저희가 좀 짚어볼 부분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 그 과정에서 군경이 동원돼서 국회 봉쇄의 시도,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는지 그 시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사람은 전혀 안 있는 목적입니다. 그 당시 의혹이 케이블타이가 포방용 네. 아니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사람을 결박하는 게 아니고 봉쇄용이었다 이런 얘기가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한 보도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봉쇄에 알맞는 걸 가져갔겠죠. 우리가 국감장에서 박선원 의원이 실무를 보여주면서 시연을 한 것을 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 시연을 한 후에 국방부 차관, 그러니까 장관 대행에게도 이게 포방용이 맞냐라고 확인했을 때 포방용이 맞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현태 특임단장의 저런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보고 변명을 하고 둘러댄 것으로 본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그런 포박용으로 쓰이기까지 한 것으로 지금 보면 이것은 김현태 단장이 결과론적 변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정황이 그렇다면 이제 일반 피해자가 없다 혹은 뭐 케이블타이가 단순히 뭐 건물 봉쇄용이 아니었다 이런 진술과는 좀 배치되는 지점이지 않을까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케이블타이가 논란이 많이 됐죠. 처음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계엄군이 진입할 때도 이제 케이블타이를 떨어뜨리고 왔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블타이의 일반적인 용도는 원칙적으로 이제 포박용이죠. 이제 손을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문을 잠그는 데 쓰려고 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판단을 뭐 이거 뭐 원칙적으로는 포박용이니까 포박용을 가져갔다는 것은 뭔가 포박하려고 가져갔다 이렇게 뭐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헌재가 선고 기일을 발표하면서 여야 모두 당을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 여야 각계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의도의 비상 대기령을 내리면서 선고 당일 혹은 전후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고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당 측에서는 조심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좀 주된 메시지로 나오고 있고 민주당 역시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면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 다른 불이한 선고가 나오면 불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대표의 발언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명백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면 이걸 불복하겠다. 어떻게 되면 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절제된 제가 볼 때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그러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승복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워낙 이제 찬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가 민생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정쟁을 일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와 국민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상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결론이 나기 전에 최대한 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 시에 지지층의 어떤 뭐랄까요? 바람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제도적으로 결론이 지어졌는데 제도를 뭐 무시하듯이 불복을 한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제 거는 박홍- 시민사회나 네. 이런 데서나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어제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나온다면 뭐 불복, 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논란이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 감정이 너무 이렇게 커지면 이성을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박홍근 의원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이지만 저는 뭐 이것을 동의하고 옳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도권에 계시잖아요. 제도권은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법 제도가 무너지면 이 근대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론을 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는 불복하겠다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의 주장이고 뭐 이런 건데 적어도 공인의 입장 내지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불복할 방법도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도를 무시한 불복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현명한 방법도 또한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요. 다음 선거 때 대통령이 이 정도를 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 다음 선거에서는 저는 이길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때 정권을 잡아서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만에 하나라고 확언을 하셨습니다만,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심판 결과 예측에 대해서 뭐 당연히 조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엇비치고 있습니다. 마침 또 4월 4일이라서 4대4 기각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그건 전혀 근거가 없죠. 뭐 4월 4일 날 잡으면 그렇고 4월 6일 날 잡으면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방금 밑에 그림 CG 보시면 박대출 의원은 4월 4일은 4대4로 그냥 강승기 농담으로 이제 의원도?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아재 개그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바람 자체를 그런 바람을 어떻게 보면 탄핵의 이제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일단 전에 이루어졌고 뭐 탄핵 헌법재판관들이 4대4니까 4월 4일 잡읍시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지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4월 4일이니까 4대4. 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4 더하기 4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4 빼기 4. 뭐 사회가 뭐 이게 뭐 안 좋은 의미의 그 한자 사자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23일이 지났을 때 선고가 나온다. 그래서 뭐 123일 만에 또 결론이 12.3인데 123일 만에 결론이 지어진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정말 그 바람과 기대를 담아서 그거를 그냥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에는 결론이 납니다. 인용 또는 기각으로 결론이 나고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 혹은 대통령실로 곧바로 복귀한다. 자, 결론이 날 텐데 파면이 된다면 여야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죠. 경선도 해야 되고 본선도 해야 돼서 숨가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야권은 이 대표의 독주 속에 준비를 뭐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권 같은 경우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대선이 실시되냐 안 되느냐는 이제 4월 4일 지켜봐야겠죠. 근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또 추후에 두고 봐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일단 여권에서는 누구도 지금 조기 대선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보수층이 또 완전히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현존하는 아주 위험한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없고 전혀 결점이 없는 그런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중도랄지 국민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야권에게 탄핵이 된다고 해서 유리한 지형이다고 이건 100%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바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그렇지만 이제 탄핵이 만약에 되면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대선을 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 뭐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4월 4일이 지나야지 어떤 대책이랄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야당 분위기는 지금 사실상 경쟁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겠다고 시동을 거는 후보들조차도 지금은 뭐
좀 뒤로 물러서는 그 형국이라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거의 단독 후보 가능성마저도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이 대선에 가서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는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좋은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지점이 딱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의 독점이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독주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우려를 또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심판 선거 속에서 여당이 그것을 반성하면서 경선을 시끌벅적하게 치룰 수 있다면, 네. 공정한 경쟁과 축제적인 경선으로 치를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시끄러운 경선이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또 여당의 문제는 뭐냐? 대통령의 독주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고 강성 지지층의 독주가 문제가 됐는데 네. 경선에서 또한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 친 대통령 후보의 독주가 이어진다면 그건 반전의 기회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튼 이 모든 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금요일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희 생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